I got the cash in the bags. 호주 남쪽 애들레이드. 호주의 문화, 예술의 도시이며 호주 최고의 와인 산지이면서 동시에 경이로운 자연을 경험할 수 있는 이곳에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작은 시골 마을, 폐허가 된 건물에서 커다란 고무통 6개가 발견됩니다. 고무통의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 영원히 비밀로 묻힐 뻔했던 호주 역사상 최악의 사건의 실체가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호주 애들레이드. 남호주의 주도로 약 130명이 살고 있는 대도시입니다. 오늘 사건의 주인공 마크 헤이든. 당시 나이 40세, 공장 생산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헤이든. 당시 나이 37세로 전업주부입니다. 이들 부부는 2명의 아이와 함께 애들레이드에서 살고 있습니다. 남편 마크는 매일 아침 일찍 회사에 출근합니다. 그리고 늦은 저녁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오죠. 평화로워 보이는 이들 가족은 한 사건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삶이 산산조각 나버리고 맙니다. 1998년 11월 21일 토요일, 호주 애들레이드. 가랑비가 조금씩 내리는 어느 날, 애들레이드 경찰서로 한 통의 전화가 옵니다. 도와주세요. 언니가 사라졌어요. 신고자는 가리온 싱클레어. 가리온은 언니 엘리자베스가 어제부터 전화를 받지 않자 아침 일찍 언니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집에는 언니의 남편 마크와 조카 2명만 있을 뿐 언니 엘리자베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가리온은 마크에게 언니의 행방을 묻습니다. 마크는 잠시 망설이더니 쪽지 한 장을 건넵니다. 엘리자베스가 이 쪽지 한 장만 남기고 떠났어요. 가리온은 언니가 아이들만 남겨두고 떠났을 리가 없다며 경찰에 신고합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바로 엘리자베스의 집으로 출동합니다. 남편 마크는 최근 2사람의 관계가 매우 좋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제 애들을 데리고 외출했어요. 아내는 집에 혼자 있었죠. 그런데 저녁에 집에 와보니 아내 모습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식탁 위에 이 쪽지만 남기고 사라져버렸어요. 그는 엘리자베스가 남기고 떠났다는 쪽지를 경찰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제 끝이야. 난 지쳤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야. 엘리자베스의 메시지는 단호했습니다. 이어서 마크는 이웃이 아내가 다른 남자 2명과 함께 있는 모습을 봤다며 아내가 가족을 버리고 떠났다고 말합니다. 경찰은 엘리자베스의 마지막 모습을 봤다는 이웃을 찾아갑니다. 그는 엘리자베스가 2명의 남자와 만나는 모습을 똑똑히 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자베스와 함께 있던 남자들의 행동이 아무래도 수상하다고 말합니다. 엘리자베스와 남자들은 밖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한참이 지나고 남자 둘이 큰 검정 비닐봉지를 가지고 나와 차에 싣더라고요. 그리고 몇 번이나 엘리자베스 집을 들락날락하며 검정 비닐봉지를 차에 싣는데 뭔가 일반적인 모습은 아니었어요. 경찰은 해당 사건을 단순 실종 사건이 아닌 살인 사건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목격자가 말한 2명의 용의자를 찾아 나섭니다. 최근 몇 년간 애들레이드에서는 쪽지 한 장만 남겨둔 채 사람이 사라져버리는 사건이 심심치 않게 일어났습니다. 엘리자베스 역시 쪽지 한 장만 남겨두고 자취를 감춰버렸죠. 경찰은 이 일련의 사건들이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엘리자베스 역시 이 사건들과 어떤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짐작하죠. 엘리자베스가 사라지기 6년 전 1992년 8월 클린턴 트레지즈라는 남성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클린턴 트레지즈, 당시 나이 22세. 클린턴은 어릴 때부터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했습니다. 성격이 괴팍했던 클린턴은 동성에게 매력을 느꼈는데 주위 사람들이 그의 성향을 알고부터는 가족마저도 그를 외면하면서 그는 애들레이드 외곽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클린턴은 알고 지내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가 사라진 지 한참이 지나고도 신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1994년 8월 16일 클린턴의 시신이 로워 라이트에서 발견되지만 그가 사라진 지 이미 오랜 시간이 흐른 데다 남겨진 단서가 거의 없어 경찰은 용의자조차 특정하지 못하고 이 사건은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1997년 베리 레인이라는 남성이 사라집니다. 베리는 앞서 이야기한 클린턴과 꽤 가깝게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베리 레인,
당시 나이 42세. 그는 같은 남성을 사랑하며 여장을 즐겼습니다. 베리의 어머니는 이런 아들의 성향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두 사람은 자주 다퉜습니다. 하루는 베리의 어머니가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아들 베리에게서 온 전화였죠. 엄마, 저 퀸즐랜드 주로 갈 거예요. 아마 절 다시 보기는 힘들 거예요. 베리의 어머니는 갑작스러운 아들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비록 두 사람이 자주 다투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연을 끊겠다는 말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어떤 위협이라도 받고 있는 것처럼 베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따금 수화기 너머로 남자의 비웃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전화를 끝으로 아들 베리는 사라져버립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느낀 베리의 어머니는 경찰에 신고합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 경찰은 베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 흔적조차 발견하지 못합니다. 애들레이드에서는 클린턴과 베리 외에도 몇 건의 실종 사건이 연이어 발생합니다. 최근 몇 년간 실종된 사람들의 명단을 조사하던 경찰은 그들이 대부분 가족 없이 혼자 생활하고 있으며 그중 일부는 정부 지원금을 받아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수사를 하던 경찰은 수상한 정황을 하나 발견합니다. 애들레이드 북쪽에 설치된 ATM기에서 매달 일정한 날짜에 베리의 정부 지원금이 빠져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라진 베리가 그 근처에서 살고 있는 것일까요? 경찰은 ATM기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보해 베리의 정부 지원금을 빼간 사람의 정체를 파악합니다. 그는 베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로버트 와그너, 당시 나이 27세. 그는 베리의 전 연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13살 때 처음 만나 1985년부터 1996년까지 총 11년 동안 함께 생활하며 연인관계를 지속합니다. 경찰은 로버트를 찾아갑니다. 로버트에 따르면 1997년 10월 베리가 퀸즐랜드주로 가서 살겠다며 헤어지자며 이별을 선언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묻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왜 그의 정부 지원금을 뺏어 쓰는 거죠? 그러자 로버트는 말합니다. 베리가 카드를 주고 가면서 매달 정부 지원금이 나올 테니 쓰라고 했어요. 로버트는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잘 알고 있던 베리가 카드를 주면서 정부 지원금이 나오면 뺏어 쓰라고 말하며 떠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설사 당사자가 허락한다고 해도 다른 사람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로버트의 행동이 수상하다고 여긴 경찰은 로버트를 몰래 따라다니며 그의 행동을 감시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상하리만큼 이웃집 남성과 자주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웃 남성의 이름은 존 번팅, 당시 나이 32세. 존과 로버트 두 사람은 사라진 엘리자베스의 집 부근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엘리자베스의 남편 마크와도 꽤 친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경찰이 엘리자베스 사건에 대해 수사할 당시 마크와 그의 이웃들은 엘리자베스가 사라지던 날 엘리자베스가 두 명의 남성을 만났다고 진술하는데 그 두 명의 남성이 바로 존과 로버트였습니다. 사실 존과 로버트는 이미 다른 실종 사건의 용의자로 수사망에 올랐던 인물입니다. 수잔 알렌, 당시 나이 47세. 그녀는 존 번팅의 전 여자친구로 엘리자베스 사건이 일어나기 2년 전인 1996년 11월 갑자기 사라져버립니다. 수잔이 사라진 날 존과 로버트가 검은 봉지를 차에 싣는 모습을 본 목격자가 있어 경찰은 두 사람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해 긴급 체포합니다. 하지만 죄를 입증할 만한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해 결국 두 사람은 풀려나고 말죠. 석연치 않은 실종 사건은 비단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수잔의 집 뒤편에 있는 카라반에서 혼자 생활하던 26세의 남성 레이 데이비스 역시 사라졌습니다. 수잔의 전 남자친구였던 레이는 수잔의 손자들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해 수잔과 헤어지고 친구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신체의 장애를 가지고 있었는데 수잔이 사라지기 1년 전인 1995년 12월 호련히 그 모습을 감춥니다. 경찰은 사라진 5명, 클린턴, 레이, 베리, 수잔, 엘리자베스를 조사하던 중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들은 모두 존과 로버트, 이 두 명과 어떤 식으로든 관계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존과 로버트를 경찰서로 불러 강하게 압박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실종 사건과 자신들과의 관계성을 극구 부인합니다. 엘리자베스 사건 역시
자신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모함일 뿐이라며 사건 당시 엘리자베스 집에 간 적도 없다고 말하죠. 진술 외에는 결정적 증거를 찾지 못한 경찰은 어쩔 수 없이 또다시 두 사람을 풀어주고 맙니다. 경찰은 두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24시간 밀착 감시합니다. 그 결과 존, 로버트, 엘리자베스의 남편인 마크, 그리고 어린 소년, 이렇게 4명이 자주 마크 집에 모인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들과 어울려 다니는 어린 소년은 제임스 블라사키스, 당시 나이 19세, 그는 존 번팅의 의붓 아들입니다. 4사람의 행동이 수상했던 경찰은 마크의 집에 몰래 도청기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마크 명의로 북쪽에 있는 스노우타운이라는 마을에 지금은 문 닫은 옛 은행 건물 하나를 임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그곳에 자주 간다는 사실도 알게 되죠. 애들레이드에서 북쪽으로 87km 정도 떨어진 스노우타운은 주민이 수백 명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대낮에도 길에 다니는 사람을 거의 볼 수 없을 정도로 한적한 시골 마을이죠. 붉은색 벽돌로 지어진 이 2층 건물이 마크가 임대한 옛 은행 건물입니다. 엘리자베스가 사라지고 6개월 뒤 1999년 5월 20일 경찰은 도청기를 통해 존과 그 무리가 스노우타운의 임대 건물에 뭔가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경찰은 존과 로버트 두 사람이 사라진 엘리자베스의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는 것을 보고 몰래 그들을 미행합니다. 그들은 곧 스노우타운에 있는 옛 은행 건물에 도착합니다. 경찰은 골목에 차를 숨기고 존과 로버트가 그곳을 떠나기만을 기다립니다. 두 사람이 엘리자베스의 차를 타고 떠나자 경찰은 존과 로버트가 들어갔던 건물로 향합니다. 하지만 강철로 만들어진 건물 정문은 단단히 잠겨 있어 밖에서 열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을 수색하던 경찰은 건물 옆 벽면에 있는 작은 문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문을 열자 그릇이 놓인 식탁 몇 개가 있는 식당이 나왔습니다. 식당의 오른쪽에는 문이 하나 있었는데 다시 그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니 은행 로비가 나왔습니다. 로비에는 네모난 종이박스가 가득 쌓여 있었고 그 안에는 전자제품과 각종 부품이 들어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고장난 텔레비전과 컴퓨터 모니터가 있었고 카운터에는 구매 영수증 몇 장이 비닐봉지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유빛의 커다란 금고문이 보였습니다. 경찰은 금고문을 여는데 성공합니다. 금고문을 열자 검정 비닐봉지 여러 장을 이용해 만든 벽이 나타납니다. 경찰이 벽처럼 만든 비닐봉지를 찢자 순간 기절할 정도의 역겨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수색 중이던 경찰들은 모두 엄청난 악취에 기겁합니다. 대체 이 비닐봉지로 만든 벽 안에 무엇이 있길래 이런 악취가 나는 건지 경찰들은 손전등으로 안을 비추며 들어갑니다. 그곳은 밀폐된 방이었는데 음침하고 스산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손전등을 이리저리 비춰보던 경찰은 방 한가운데에 놓여있는 검은 통 6개를 발견합니다. 그중 하나에는 은색 수갑이 걸려 있었고 검은색 과도와 고무장갑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 한 구석에는 8자루의 흉기와 일회용 장갑, 가죽 벨트, 페트병이 놓여 있었고 공기청정기와 신발, 쓰레기 봉투 등도 방 안에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직감한 경찰은 빠르게 6개의 통 중 하나를 열어봅니다. 뚜껑을 열자 조금 전보다 더 심한 악취가 코를 찌릅니다. 코를 막고 통 안을 유심히 살펴보던 경찰은 통 안에서 사람의 신체 일부를 발견합니다. 그들은 바로 본부에 지원을 요청합니다. 경찰 지원 병력이 현장에 도착하고 즉시 건물 주변을 봉쇄합니다. 경찰은 통 6개의 뚜껑을 모두 열어 내용물을 확인하는데 6개의 통에는 부패된 8구의 사체가 들어있었습니다. 경찰은 그들의 신원을 파악합니다. 로버트의 동료이자 로버트의 약혼녀와 오랜 친구 사이인 마이클 가드너, 그는 같은 남성을 사랑하며 이런 사실을 주변에 숨기지 않습니다. 마이클이 로버트의 약혼녀의 아이들을 돌봐주던 날 1997년 9월 그는 돌연 사라집니다. 약에 중독되어 있던 개빈 포터는 존의 의붓 아들 제임스와 중독 재활센터에서 만나 서로 알게 됩니다. 갈 곳이 없어진 개빈은 제임스의 집에서 지내게 되고 함께 지내면서 다시 약에 손을 대죠.
그런데 1998년 4월 그가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1998년 9월 엘리자베스 여동생의 아들인 프레드릭 브룩스가 그토록 꿈꿔왔던 공군 사관생도에 합격합니다. 그리고 합격 파티에 참석하기로 한 날 갑자기 사라져버립니다. 사고 때문에 다소 떨어지는 지능과 불편한 다리를 가지게 된 게리 오드 와이어는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존과 그 무리와 가깝게 지내던 어느 날 1998년 10월 그 역시 호련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모두 이곳 스노우타운의 6개의 통 중 하나에서 발견되죠. 스노우타운의 통 안에서 발견된 사람들은 모두 최근 애들레이드에서 사라졌다고 보고된 실종자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엘리자베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전기톱과 고무장갑 등도 추가로 발견합니다. 경찰은 즉시 존, 로버트, 마크와 제임스 4사람을 체포하고 그들의 집과 주변을 샅샅이 수색합니다. 그리고 존의 집 뒷마당에서 실종됐었던 존의 전 여자친구인 수잔 알렌과 수잔의 전 남자친구였던 레이 데이비스를 찾아냅니다. 경찰은 용의자 존과 그 일당을 강하게 압박합니다. 존과 로버트는 자신들의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지만 마크와 제임스는 자신들의 죄를 시인하고 존 번팅을 주범으로 지목합니다. 그리고 스노우타운에서 발견된 희생자들 외에 다른 희생자가 더 있다는 사실을 자백합니다. 1994년 경찰이 산속에서 발견한 클린턴 트레지즈 역시 그들의 소행이었죠. 그리고 또 한 명, 토마스 트레빌리안, 당시 나이 18세. 1997년 토마스는 존의 무리에 들어와 약 5개월간을 함께합니다. 그런데 토마스는 항상 자신들이 저지른 범행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어 했습니다. 토마스를 그대로 두었다간 자신들이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고 판단한 존과 무리는 산속으로 그를 유인해 처리합니다. 당시 경찰과 토마스의 가족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토마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생각해 수사를 따로 진행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오늘 사건의 주범 존 번팅. 그는 1966년 9월 4일 퀸즐랜드 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존은 8살 때 친구의 형에게 몹쓸 짓을 당하는데 그 후 동성애자와 소아성애자 등을 사회의 악, 즉 처벌해야 할 존재로 여기게 됩니다. 존은 자신이 약해서 그런 몹쓸 일을 당한 것이라고 생각해 이때부터 공격적인 성향을 띠기 시작합니다. 1988년 22살이 된 존은 도축장에서 일합니다. 훗날 존은 도축장에서 일할 때가 자기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들이었다고 추억합니다. 3년 후 1991년 존은 다니던 도축장을 그만두고 남호주 솔즈베리 노스로 이사가 마크와 로버트를 만납니다. 세 사람은 자주 만남을 가졌고 이때부터 이들의 악행이 시작됩니다. 세 사람은 주변인을 대상으로 동성에게 매력을 느끼거나 아이들을 상대로 몹쓸 짓을 하는 사람들 또는 자신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색출해 범행을 저지릅니다. 첫 번째 희생자였던 클린턴 트레지즈는 단지 같은 동성을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희생되었습니다. 1995년 존의 애인의 아들 제임스 플라사키스가 존의 무리에 들어옵니다. 그는 이복형 트로이 유더에게 몹쓸 짓을 당하는데 이 사실을 존에게 말하게 되고 제임스의 말을 들은 존은 매우 흥분하며 분노하죠. 이 모습을 카리스마 있다고 느낀 제임스는 이날 이후로 존을 아버지로 여기게 되고 함께 범행에 가담합니다. 1998년 8월 이들은 트로이 유더 역시 처리합니다. 다시 엘리자베스가 사라지던 날로 가보겠습니다. 1998년 11월 20일 존과 로버트는 마크의 집으로 갑니다. 이날 마크는 두 아이를 데리고 외출해 엘리자베스만 혼자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마크가 아내 엘리자베스에게 자신이 한 일을 털어놓았다는 것을 알게 된 존은 엘리자베스가 혼자인 틈을 타 그녀를 처리해버립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가 남자와 바람이나 집을 나갔다고 거짓말하죠. 1999년 5월 9일 이 사건의 마지막 희생자 데이비드 존슨, 당시 나이 24세, 그는 제임스의 형입니다. 제임스와 데이비드는 사이가 꽤 좋았습니다. 깨끗하고 흰 피부를 가진 데이비드는 멋부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존은 이런 데이비드의 모습을 못마땅해 했고 그가 남자를 좋아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존은 제임스를 시켜 데이비드를 스노우타운에 있는 자신들이 임대한 옛 은행 건물로 유인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를 잔혹하게 살해하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존과 그 무리는 담력을 키운다는 명목하에 데이비드의 허벅지 일부를 프라이팬에 구워 먹는 기행을 펼칩니다. 경찰은 이렇게 총 12명의 피해자를 찾아냅니다. 존은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어린아이에게 몹쓸 짓을 하거나 사회를 어지럽히는 이들을 처단해야 한다고 했지만 그에게 희생당한 이들 대부분은 혼자서 생활하는 같은 동성을 좋아하거나 약 중독자거나 정부 지원금을 받는 사회 취약 계층으로 존이 말하는 정의 구현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두 번째 희생자인 레이 데이비스와 다섯 번째 희생자인 베리 레인만이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몹쓸 짓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희생자들은 모두 존, 로버트, 마크, 제임스 네 사람의 가까운 이웃이거나 전 연인 혹은 가족 등 그들의 주변인이었습니다. 제임스를 시작으로 존 무리의 재판이 열립니다. 이 재판은 호주 법률 역사상 가장 길고 가장 널리 알려진 재판 중 하나가 됩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사건의 잔인함과 잔혹함에 배심원 15명 중 3명이 중도에 그만두었으며 남은 12명의 배심원들과 일부 언론인들은 후에 지속적인 상담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재판부는 존 번팅과 로버트 와그너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사건의 내막을 밝히는 데 도움을 준 제임스 블라사키스는 가석방 없는 26년형, 마크 헤이드는 18년 동안 가석방 없는 25년형을 선고합니다. 이후 조용했던 시골의 작은 마을 스노우타운은 세계적으로 악명을 펼치게 되는데 이 악명 때문에 찾아오는 이들이 많아져 스노우타운이라는 이름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2011년에는 스노우타운이라는 이 사건을 다룬 영화가 호주에서 제작되어 개봉되기도 합니다. 존 번팅은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정부 지원금을 받는 사회 약자를 노린 혹은 자신의 비위를 거스르는 이들을 없애는 자기 만족을 위한 끔찍한 범죄 그 자체였죠. 우리는 가끔 직접 악인을 찾아 처단하는 상상을 해보곤 합니다. 영화나 드라마의 히어로처럼 말이죠. 그런 상상이 필요 없는 법이 사람들의 상식에 맞게 작동하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